다음 이 담안에서 또 중요한 군사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해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한 얘기요. 네. 8월 17일 취임 100일 맞는 그날 새벽에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네. 근데 그 발사 지점에 대한 이 새로운 정확한 지점을 또 밝혀줬는데요. 그 남쪽이 발표한 온천이 아니라 안주시의 금성다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면 발사 원점에 대한 원점 타격,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날아가는 의미인데 추적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원, 비행 자리길 이게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걸스럽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담화의 마지막에 아주 이례적으로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 됐지만 하루 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 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무기 시험입니다. 이거 지금. 북은 이거 무기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위가 아니에요. 뭔가 무기를 시험한 거예요. 네. 그 시험 무기의 발사 지점을 지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늘상 한미 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 감시와 확고한 대비 태세라는 말을 입버릇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 체계의 재원은 왜서 공개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거 우리가 추적에 발표했던 국방군사당국부터 한미 정보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홍비백산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무슨 뜻이냐? 발사 시간 모르잖아요. 발사 지점도 몰라요. 왜 못 밝히는지 모르니까 선제타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무기체계 재원도 모르잖아요. 이게 순항 미사일인지 뭔지 아직도 사실은 그럴 거다라는 추정이에요. 왜 공개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이렇게 좀 농을 했어요. 야유한 거예요. 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원과 비행 자리끼리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급스럽겠는데 이제 또 어떤 변명을 할지 기대할 만한 볼 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문장 읽으면서 가장 좀 이번 담화 마지막 부분 이걸 보면서 북측은 완전히 지금 한미를 갖고 놀고 있구나.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다 깨놓고 어처구니 없음을 지금 한미 군사 당국 내지는 정보 체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걸 제가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발표한 게 온천 일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정부 발표는 17일 새벽에 평남 온천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했다. 비행시간 126분, 사거리 1500km, 50의 병력 저고도 비행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뭐 현무라든가 미국의 토마호크 이런 거 비슷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시간이 2시간 넘게 비행을 했네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평남 온천에서 98km 떨어진 평남 안주시 금성다리를 그랬죠. 네. 그러면 평남 온천에서 98km 떨어진 안주시 금성다리가 맞다면 비행 시간은 더 늘어나죠. 사거리도 더 늘어나죠. 그러네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초동 단계에 미발견했다는 거죠. 찾지 못했다는 거죠. 초동 단계에서. 발사 지점 몰랐다. 최소 네. 98km 이상 초저공으로 날았다. 최소.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기간. 이게 50에 100m 기복 비행 하다가 평남 온천에서 전투 비행 단계로 수직 상승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로켓의 초저공 기복 비행입니다. 최초의 발사 지점인 안주의 금성다리에서 50에 100m 밑으로 초저공 비행을 했어요. 하다가 평남 온천까지 직선 거리로는 98.41km죠. 이걸 근데 직선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뭐 진짜 순항을 하다 보면은 몇 킬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평남 온천 지역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이전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가설이 맞다라면은 선제 타격 자체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간, 이게 장소 뭐 아무도 네, 모른다는 네, 거죠. 네. 자, 이거를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 초저공 기복병을 제가 지도에 한번 그려봤어요. 북측이 이야기하는 안주의 금성다리는 순안공항 훨씬 위에 있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남 온천은 평양 서남쪽에 있습니다. 이 직선거리가 98.46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한번 가설을 한번 잡아봤어요. 북측의 로켓 기복 비행 궤적을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말입니다. 북측이 주장하는 안주와 우리가 주장하는 온천 직선 거리가 98.4km였는데요. 이
로켓이 초저고도로 해가지고 기복비행을 했다 치면은 가장 먼저 찾아갔을 곳이 해안가입니다. 왜? 해안선에서 비행 물체가 식별이 거의 안 됩니다. 발견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안주에서는 서해안까지 거의 저고도로 기복비행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온천까지는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추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네. 한미 군사당국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천에서 수직 상승이든 내지는 여기서 포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북 군사정보가 한마디로 코미디라는 거예요. 북측 이야기가 맞다면 북측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이 안주에서 발사했던 안주는 시내하고 다 가까워요. 이거 다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면 발사 시간과 발사 장소가 전혀 다르죠. 네. 거의 100km에 가까워요. 서울과 청주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청주에서 쐈는데 서울에 쐈다고 서울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군 당국은 여전히 정확하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된장이에요? 선제 타격 논이 나왔던 게 왜 나왔습니까? 북측에 탄도미사일이 마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점을 타격하겠다라는 게 선제 타격이에요. 원점 타격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는 또 배치했습니다. 그러게요. 선제 타격 사실은 또 전장권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한단 말입니까? 이 많은 것들을 이번 미사일 로켓 발사로 다 허무맹랑하다는 게 다 나왔어요. 대북 군사정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올해 초부터 말입니다. 북측이 7차 핵실험 할 것이다. 4.15 태양절에 할 것이다. 안 쏘니까 축제 때 안 했다. 4월 25일 인민군 창립 때 할 기다. 안 했어요. 7.27 전성절 때 할 기다. 안 했어요. 뭐죠? 1년 내내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또 7차 핵실험 할 거라 그러는데 뭐 이게 비 올 때까지 기후재해랑 똑같은 겁니까? 일본 속담에 그런 게 있다 그러죠. 한 마리 개가 거짓으로 짖으면 10,000마리의 개들이 사실인 듯 따라 짖는다. 이 10,000마리의 개들이 누군지 아세요? 조중동 등등.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 무지, 이 인식의 오류, 이 인식의 한계에 근거해서 대북 정책을 만들어낸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번에 로켓 발사와 관련된 이 엄청난 해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왜 김여정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지점을 이야기해 줬을 것인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들을 능멸적 조소로 하면서 정신 차려라 좀. 진짜 이건 북측이 시험한 겁니다. 시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기 시험 발사 지점이라고 그랬죠. 완성된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네. 시험 무기조차도 우리가 지금 궤적도 못 찾았고 발사 시간도 못 찾아냈어요. 무기 재원도 못 밝히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 모두 그냥 재앙이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존권, 한반도 평화의 위기 진짜 경거망동하지 말고 진중하게 북측의 텍스트 하나하나를 제대로 좀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대북 군사 전략 두 가지가 허물어진 거네요. 그죠?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맞다면 네. 한미 군 당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킬체인이다, 선제 타격이다, 북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들이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네, 네. 어떻게 서울과 청주 100km의 차이를 이게 뭐라고 10km도 아니고 100km에 100km. 다른 동네죠. 완전히 다른 동네인데 이게 요격 핵인 사드가 지금 뭐 정상화 시키겠다고 지금 공사를 막 다그치고 있는데 공사 이제 더 무의미해졌죠. 사드는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잖아요. 예. 북측에서 수직으로 쏴가지고 수직 내려오는 걸 맞춘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날아오면은 사드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이건 적어도 50에서 100m로 날아옵니다. 초저고도. 네. 국내에 있는 어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거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계속 강화하겠다 그러죠. 뭐죠? 이 모든 건 다 허구고 기만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성주 사드 이렇게 싸움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한미연합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연대급 이상 실기동한다 이런 것을 공포했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 정부 당국도 굉장히 좀 뭐랄까 결의를 높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종섭 장관이 평택 기지 찾아가가지고
fight tonight 뭐 이렇게 외치고 대통령이 또 내실 있게 해라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관련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훈련처럼 하라, 실전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그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군사 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위험성은 막 맨날 위험합니다만 특히 올해 요 지금 예.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미 연합훈련 자체가 사실은 남과 북, 북한과 미국, 남북 내지는 북미 간의 전쟁적 상황의 이 적대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위기 고조의 목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목적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해야만 적대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고 분단 체제는 더욱더 강구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현 정부가 평화, 화해협력의 실력적 평화가 목적이 아니고 전쟁적 위기의 일상적 구조화, 즉 분단체제 심화라는 관점이 정치 권력의 목적이라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봐요. 모든 국가 총동원 체제 속에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많은 자원들을, 전력들을 투입시켜서 실기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것이죠. 제대로 동원 가능한 많은 군사훈련을 최대한 동원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 분단체제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북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어떤 전략 무기 체계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실기동훈련으로 가동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군사 무기 체계들이 어떤 실험들이 어떤 시험들이 어떤 작전들이 훈련의 명목하에 벌어진지를 다 보고 나서 분명히 어떤 응전이 나올 겁니다. 어떤 응전이냐? 북측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의 실기동훈련이니 각종 훈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술들을 써먹으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평가하고 난 이후에 그 훈련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대형 시험이나 시위적 소위 말하는 액션을 하지 않겠는가. 그건 뭐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미가 연합 군사훈련을 했는데 한 방에 웃기고 있네 라는 식으로 뭔가 좀 치고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여러 다양한 상들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하간 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적대적 관계, 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과정 속에서는 그것 자체가 전쟁 위기의 악순환의 큰 빌미입니다. 평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입가경에 군사적 긴장을 첨예화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겠는가? 최소한 분단체제를 심화시키겠다. 적대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키겠다. 북측이 어설픈 어떤 대응이 나오면 그걸 빌미로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이 오히려 우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꼭대기에서 보려고 노력한다라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후에 허를 찌르는 뭔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점입가경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아니면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다. 호랑이 등에 탔는데 못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저는 두 가지 좀 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연하죠. 국내적으로 굉장히 통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쟁 위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네. 근데 그 위험 수위가 통제 조절하기 어려운 지금 이 정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인식의 오류. 제가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무지가 재앙을 부른다.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에 근거한 상황 분석 실패, 즉 무지가 전쟁적 위기의 재앙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가 수많은 분야에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몰상식한 몰개념, 무개념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봤어요. 이게 안보의 영역, 평화의 영역, 국제정치 군사적 문제인 이 영역에 딱 들어오면 말입니다. 그 무지가 실제로 재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차대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북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북이 어떤 대미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실질적인 군사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진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설마 21세기의 전쟁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하고 한번 대입을 시켜봅니다. 똑같은 비중으로서 전쟁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평가할 때 러시아가 왜 침공했냐라는 그 사건 중심으로 그 시안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과정 속에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다들 이게 말이 되라 그러잖아요. 21세기에 이 대명 전쟁 말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반도는 말입니다. 70여 년간 여전히 전쟁적 상태를 못 끝내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인 휴전 상황일 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험 발생 가능성이 100이었으면 우리는 사실은 200, 300이에요. 더 위험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 더 위험한 곳에서 어떤 결과가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이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면은 군사훈련이다, 전쟁훈련이다, 킬첸이다, 선제타격이다 라는 말들을 계속 공공연히 내뱉는 것 자체가 악순환이잖아요. 뭐가 악순환이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90대 이후에 끝없는 전쟁 위기, 전쟁 위기, 전쟁 위기, 전쟁 위기가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왜 전쟁 위기가 반복되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한반도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악순환이에요. 전쟁이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안 끝난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항상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전쟁 상태는 좀 끝내자, 종전하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합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종전 안 된대요. 종전선언 반대해요. 종전선언 반대한다는 얘기 뭡니까? 북하고 전쟁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적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종전평화협정은 진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면 이런 훈련이 아니고 비핵화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종전평화협정에 나서면은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진짜 쉽잖아요. 내가 종전평화협정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순을 모르는 것은 무개념인데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전략이지 않느냐. 정부 전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요. 이 담화하고는 좀 다르게 지난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일 날 전국 비상방역 총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종식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한 얘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그 확산 원인이 남측의 전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복성 대응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박상희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계속 대북 전단 뿌리고 있어요. 이 훈련과 또 별도로 이 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이 전단 자체가 또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전단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 같은 궤에 있습니다. 박상학의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아니고요. 북측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쏴주길 바랄걸요. 그러면 영웅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한테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네. 한반도 평화의 질서, 국민 행복, 공동체 안위 뭐 이것을 걱정하는 우리한테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겠죠.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누구를 위한 적대적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죠? 이런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분단 체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박상은 영웅이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재앙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박상학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기관들의 적극적 방조 속에서 뿌렸어요.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네. 미국은 직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대북 전단은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참혹하죠.
대북 적대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군사적 심리전이 더 높은 단위의 군사적 대결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행위인데요. 그 모든 후과는 감당 못할 후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몫이에요. 예전에 연천에서 전단 올릴 때 북측에서 총으로 사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원전 타격하겠다 그러죠. 북은 현재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담화에서 했던 이야기나 비상방역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대남 위협을 했던 것은 그냥 그거를 위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엄존하는 현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안 끝난 전쟁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 북측은 말입니다. 감히 그래도 그거 하겠어? 군사적으로 타격하겠어? 설마가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었죠. 그 이전의 사건도 있어요, 사실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대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북측이 1차, 2차, 3차 충분히 누차에 걸쳐서 경고하고 했던 거예요. 박상학 당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북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사전 준비해서 가상 시뮬레이션 다 돌리고 할 겁니다. 자, 우리 군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박상학이 뿌리는 것을 방조하고 나서 북이 응사가 있으면 북이 그에 대응하면 응사할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북은 그걸 감안하고 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북은 남측의 군 당국에서 자신들 향해서 응전이 있을 거라고 상정한 작전을 펼칠 거란 말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을까요? 작전권도 없어요. 전작권도 없어요. 예, 미국이 뭐 막을 수도 있겠네요. 연평도 포격 났을 때 그게 뭐 우리 측 훈련이 자기들 영해를 넘어왔다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경고 이후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군이 떠가지고 소위 말하는 북측의 진지에다가 포격을 하려고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한미군 사령부는 허가 안 해줬어요. 우리 군 공공기 다 전부 다 복귀했죠. 박상학 삐라 뿌리게 되면 북측은 말입니다. 굉장히 준비된 대응을 할 겁니다. 그 후과는 현 정부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하고 직거래되는 게 북미 관계예요. 그 박상학의 전단은 말입니다. 오키나와 미국의 괌, 알래스카, 미국 본토까지도 염두에 두는 작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살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박상학의 대북 전단이 박상학 개인이 뿌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방조하에 미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군사적 심리전으로서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은 그 원점 타격을 상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우리 정부가 진짜 신중하게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북의 심리 상태라든가 북측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진짜 잘 알아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북을 모르면 무지가 또 재앙을 야기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식은 심리 전단 뭐 그거 뭐 별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진짜 전면전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겠다는 전쟁이 안 끝난 전쟁 상태예요. 삐라 살포 자체가 휴전협정, 정경협정 위반 행위예요. 군사적 심리 행위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북이 응사하는 거 이걸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전쟁 상황 중에 대북 군사적 심리전으로서 전쟁 행위를 하고 있는데 북도 전쟁 행위로 나온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탄의 대상으로서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 상황인데 전쟁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네. 어떠한 가치도 진선미도 없어요. 완벽한 무의 상태, 완벽한 악의 상태가 바로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상황이 지금 안 끝난 남북이 북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우리가 계속 방조한다. 그것은 폭탄을 들고 지금 불섭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인식의 오류 한계 때문에 이 중차대함의 위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후과는 국민 재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 전단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이 있단 말이죠. 금지법에 따라서 지금 박상학의 대북 전단을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상태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벌써 100일 전부터 지금 뭐 선제 타격을 외치고 공약화하고 위험 수위를 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 진영에서는 윤석열이 퇴진이 필요하다 이런 구호를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자,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좀 총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과제가 뭐냐 지금 당장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렇게 웃음을 짓는 것은 사실은 헛웃음인데요. 위기인데
감당 못할 위기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이 매일 발생이 되고 너무 모르고 뭘 가치적이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그 총체적 무개념이 재앙적 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겁모으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 안보의 실패, 평화의 실패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완벽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역의 정책 실패는 무엇으로도 복구가 안 돼요.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5천만 국민 행복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편안하게 안전 속에서 살 수 있는 기본 생존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무개념 때문에, 그 무모함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로 항상 백척 가운데 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일각에서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 참 많이들 합니다. 참 희망이 없다. 무대책이다. 오죽 그랬으면은 취임 100일 만에 20%대 지지 내지는 퇴진까지 나오겠습니까? 민심이 전심입니다. 민심이 전심. 제가 이걸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김혜정 부부장의 담화에 달린 남측 국민들의 댓글이에요. 네. SBS 유튜브 방송에 대독을 전문이 영상으로 있어요. 거기에 수백 수천 개의 우리 남측 국민들이 다른 댓글들인데요. 북한 워딩에 공감해보긴 처음이다. 뼈 때리는 팩트네. 부끄럽다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하기 싫다는 건 정말 최악의 말이다. 내용 없고 실질적이지 않은 대북 정책. 누가 봐도 부끄럽고 우스운 윤통. 인간 자체가 싫다는 말은 전 국민이 동감하겠네요. 오랜만에 시원한 핵사이다. 이게 지금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인간 자체가 싫다고 하면서 나온 담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댓글이에요. 이게 민심이에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대북 적대인식이 진짜 강한 우리 국민들이 북측의 남측 대통령에 대한 조롱에 이런 댓글을 단다는 것 자체가 민심이다. 이 민심이 천심이다. 그 천심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간다라는 말씀으로서 윤석열 정부 너무 위험하다. 국민 생존권을 근본에서 허물고 있다. 일각의 윤석열 퇴진 논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다.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한반도 정세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는 공감인데 지금 전쟁 상태다 이미. 그게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는 이게 낮춰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소를 못했잖아요. 네.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근본적인 통일 단계로 가서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達成 못한 상황이고 전쟁 상태고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와 같은 이런 대북 적대적인 정책이 들어서서 이게 위기가 실질적인 교전까지 가능한 단계로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눈앞의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그런 입장도 내시고 또 지금 뭐 주말마다 촛불 집회하면서 퇴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출되는 요구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 위험성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실천하는 문제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 반평화적인 행보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들고 또 이 반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촛불 집회나 이런 데 힘을 실어주시고 이런 걸로 좀 표출되는 게 당장에 우리가 또 과제가 아니겠나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가들하고 언론에서 계속 비핵화 프레임으로 계속 세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북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본질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는 것, 간파하는 힘 자체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전국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그 전국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